샬롬 삼국지 6권 15번째. 두 장수가 그 명을 받고 물러갔으나 손권은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문득 유비에 대한 미움이 불붙듯 일며 격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탁자 위에 놓인 옥벼루를 집어내 던졌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애매한 옥벼루만 부서져 산산조각이 났다. 곁에서 그걸 보고 있던 정보가 가만히 말했다. 주공께서는 공연한 노기를 거두시고 좀 더 차분히 헤아려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좀 전 진무와 반장이 가기는 했으나 유비를 묶어 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 감히 내 명을 어긴단 말이오. 손권이 당차는 소리 나는 듯 그렇게 물었다. 정보가 더욱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하며 대답했다. 군주께서는 후의 딸을 높인 말, 여기서는 손부인. 군주께서는 어려서부터 무사를 좋아하시어 성격이 굳세고 엄하신 까닭에 여러 장수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비를 따라 나서신 걸로 보아서는 이미 그와 한마음이 되어 우리를 떠난 것임에 분명합니다. 반드시 유비를 지키려 하실 것인즉 뒤쫓는 장수가 어찌 그런 군주를 헤쳐가면서까지 유비를 사로잡아 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손권은 더욱 성이 났다. 유비뿐만 아니라 누이 동생에게까지 속은일이 새삼 노기를 건드린 까닭이었다. 장흠과 주태는 어디 있는가? 병력 같은 고함으로 그들 두 장수를 불러들인 손권은 자고 있던 보검을 그들에게 끌어주며 엄한 영을 내렸다. 그대들 두 사람은 이 칼로 유비와 내 누이의 목을 잘라오도록 하라. 명을 어기는 자는 선체로 목이 베이리라. 명을 받은 장흠과 주태가 다시 일청기를 수습하여 유비를 잡으러 떠났다. 한편 그때 유비는 달리는 말에 연신 책직을 더해가며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 잠시 길가에 쉬고 있는데 시상 쪽에서 크게 함성이 일어 황망이 몸을 일으켰다. 뒤쫓는 군사가 이르렀습니다. 군사 하나가 유비에게 달려와 급한 목소리로 알렸다. 유비가 놀라 조은에게 물었다. 뒤쫓는 군사가 이미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니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조은이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주공께서는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를 막겠습니다. 그리고는 창을 꼬나들고 뒤편으로 달려갔다. 유비는 더욱 급히 인마를 몰고 나아갔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산구비를 돌 무렵이었다. 갑자기 한때의 군마가 다시 나타나 길을 막아서며 앞선 두 사람의 장수가 크게 소리쳤다. 유비는 어서 말에서 내려 밧줄을 받으라. 우리가 주 도독의 명을 받들어 여기서 기다린 지 오래다. 그 두 장수는 바로 주유가 미리 보내 그곳을 지키게 한 서성과 정봉이었다. 주유는 유비가 호화로운 생활과 손부인에게 마음이 빼앗겨 형주를 까맣게 잊고 지낸다는 말을 듣고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서성과 정봉에게 3천 군마를 주어 형주로 돌아가는 길목에다 영체를 세우고 지키게 했다. 언제나 군사를 높은 곳에 올려보내 달아나는 유비가 지나갈 만한 길이면 모조리 살피고 있게 할 만큼 철저한 대비였다. 서성과 정봉에게 유비 일행이 오고 있음을 알린 것은 바로 그 망복이 군사들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들 두 장수는 각기 병장기를 꼬나들고 유비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주유에 물샐 틈 없는 헤아림이 드디어 들어맞은 것이었다. 갑작스레 서성과 정봉이 나타나자 유비는 뒤처져 오던 조은을 소리쳐 불렀다. 앞에는 길을 막으려는 적병이 막아서고 뒤에는 쫓아오는 적병이 있으니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구나. 이제 어찌해야 되는가? 그렇게 묻는 유비의 목소리에는 탄식까지 곁들여 있었다. 조은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문득
밝은 얼굴이 되어 유비를 안심시켰다. 주공께서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떠나올 때 군사께서 묘한 계책을 담은 비단 주머니를 셋을 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둘은 이미 열어보았는 바 하나같이 기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세 번째 비단 주머니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태롭고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주신 것으로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이니 마땅히 열어봐야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비단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 든 글을 유비에게 바쳤다. 읽기를 마친 유비는 곧 손부인이 타고 있는 수레 앞으로 가서 울며 말했다. 이 비는 가슴속 깊이 숨겨둔 말이 있소.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모두 바로 알릴 수밖에 없구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디 숨김없이 제게 일러 주십시오. 손부인이 수레 안에서 그렇게 말을 받았다. 유비가 진정 섞인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난날 오후와 주유가 함께 꾸며 이 비를 동으로 불러들인 것은 결코 부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소이다. 다만 혼인을 구실로 나를 꿰어들여 잡아 가둔 뒤 형주를 빼앗으려 한 것뿐이었소. 그리하여 형주만 뺐으면 반드시 나를 죽이려 했으니 이는 바로 부인을 향기로 미끼로 삼아 이 비를 낚으려 함이었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리로 온 것은 부인의 가슴속이 남자처럼 넓어 나를 불쌍히 여겨줄 줄 알았기 때문이요. 하지만 어제 들으니 오후가 드디어 나를 해치고자 한다기에 하는 수 없이 형주의 일이 있다는 핑계로 돌아갈 계책을 삼은 것이요. 다행히 부인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어 이것까지 오게 되었으나 마침내는 막다른 길에 접어들고 말았소. 지금 오후는 사람을 놓아 뒤에서 우리를 쫓고 또 주요는 사람을 풀어 앞에서 길을 끊고 있소. 부인께서 나서주지 않으신다면 이 위태로움을 풀 길 없으니 부인께서는 부디 마다하지 않으시기 바라오. 만약 부인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이 비는 수레 앞에서 죽어 부인이 베푸신 덕에 보답할 뿐이외다. 여자의 여린 정에 호소하면서도 은근히 남매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데가 있는 말이었다. 손부인은 정에 흔들리기보다는 자기를 미끼로 쓴 손권에 대한 노기부터 앞세웠다. 오라버니가 이미 나를 권력으로 여기지 않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다시 그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위태로움은 마땅히 내가 나서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 수레를 똑바로 밀고 나가게 하더니 수레에 친 발을 걷고 몸소 나서서 서성과 정보를 꾸짖었다. 너희들 둘은 모반이라도 할 작정이냐? 그러자 서성과 정봉은 황망히 말에서 뛰어내려 무기를 내던지고 수레 앞에 엎드리며 말했다. 저희들이 어찌 감히 모반을 할 리 있겠습니까? 주 도독의 장령을 받들어 여기서 군사를 멈추고 오직 유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손부인이 더욱 성난 듯 소리쳤다. 그러하다면 주유 그자가 역적이로구나. 우리 동호는 일찍이 저를 저버린 적이 없고 현덕은 대한의 황숙이며 내 남편이다. 나는 이미 어머님께 모든 걸 말씀드려 알리고 형주로 돌아가는 길이거늘 어찌하여 너희 둘이 산기슭에서 군마를 거느리고 길을 막느냐. 너희가 우리 부부의 재물이라도 노략질할 작정이냐. 아닙니다. 감히 그럴 수야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부인께서는 노기를 거두시고 저희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일은 우리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 도독의 장령에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서성과 정봉이 기어드는 목소리로 연신 주유 핑계를 댔다. 그래도 손 부인은 노기를 거두지 않고 한층 매섭게 꾸짖었다. 너희들은 주유만 두렵고 나 따위는 조금도 두렵지 않단 말이냐. 주유가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면 나는 어찌 주유를 죽일 수 없겠느냐. 그러고는 다시 한바탕 주유를 욕한 뒤에 수레를 모는 유비의 군사들을 보고 소리쳤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수레를 앞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라. 서성과 정봉에게
길을 막을 테면 한번 막아 보라는 투였다. 서성과 정봉은 가만히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부인의 아랫사람이 된다. 어찌 감히 그 뜻을 어겨가며 다툴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조언을 보니 더욱 길을 막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얼굴 가득 노기를 띠고 장뜩 창을 꼬나 잡고 있는 품이 수틀리면 금세라도 치고 들 기세였다. 길을 열어드려라. 이윽고 서성과 정봉이 그렇게 소리치자 오병들은 양쪽으로 갈라서며 넓게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유비 일행이 채 5-6리도 가지 못했을 때였다. 닭 쫓던 개 울 쳐다보기로 유비와 손부인이 떠나는 걸 할 일 없이 보고만 있던 서성과 정봉의 등 뒤에서 진무와 반장이 뒤쫓아왔다. 두 부인이 여기 어인 일이시오. 진무와 반장이 서성과 정봉에게 물었다. 서성과 정봉이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말해주자 진무와 반장이 벌쩍 뛰며 말했다. 그대들이 저들을 그냥 지나가게 해준 일은 잘못되었소이다. 우리 두 사람은 오후의 뜻을 받들어 저들을 다시 데려가려고 특히 이렇게 왔소. 이에 네 사람은 군사를 합쳐 급히 유비와 손부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범 아가리를 벗어난 듯한 기분으로 길을 재촉하는 유비는 오래전에 등 뒤에서 크게 함성이 이는 소리를 들었다. 뒤에 다시 추격하는 군사가 이르렀으니 어찌했으면 좋겠소. 유비가 한 번 더 손 부인의 수레 앞으로 가서 도움을 빌었다. 황숙께서는 먼저 가십시오. 저와 자룡이 뒤를 맡겠습니다. 손 부인이 그렇게 말하자 유비는 300 군사만 이끌고 먼저 강가로 달려갔다. 조우는 손 부인의 수레 곁에 남아 말 고삐를 장뜩 감아쥐고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태세를 취하고 군사들도 한바탕 싸움이 두렵지 않은 듯 벌려섰다. 따라오는 적병을 기다리는 양이 조금도 쫓기는 사람들 같지가 않았다. 이윽고 진무, 반장과 서성, 정봉이 이끄는 오병이 이르렀다. 그들 네 장수는 손부인을 보자 하는 수 없이 말에서 내려 손을 모으고 섰다. 손부인이 그런 그들을 보며 물었다. 진무와 반장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주공의 명을 받들어 부인과 현덕을 다시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진무와 반장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손부인이 정색을 하며 그들을 꾸짖었다. 이 하찮은 것들아, 너희들이 우리 오누이 칸을 이간질의 싸움이라도 시킬 작정이냐? 나는 이미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간 사람이다. 이제 갈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사사로이 정을 통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님의 자애로운 뜻을 받들어 우리 부부가 형주로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다. 오히려 오라버님께서 나와 예를 갖춰 우리를 보내야 할 것인데 너희들이 장칼 든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무슨 짓이냐? 나를 죽이기라도 할 작정이냐? 반장과 진무, 서성, 정봉 네 사람은 손부인께서 그 같은 꾸짖음을 당하자 얼른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서로 얼굴만 마주보며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다. 어쨌든 주공과 손부인은 만년이 가도 변함이 없을 오누이 간이다. 더구나 이번 일은 국태 부인께서 주관하셨다고 한다. 우리 주공은 효성이 지극하신 분인데 어찌 감히 모친의 명을 거스르겠는가. 내일이라도 생각을 바꾸는 날에는 우리만 몹쓸 짓을 하게 된다. 차라리 인정을 베풀어 그냥 보내주는 게 나으리라. 거기다가 유비는 이미 보이지 않고 조은만 성난 눈길로 이쪽을 노려보며 금세라도 덤빌 듯한 자세로 말 위에 앉아 있는 걸 보니 더욱 힘으로 어찌할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윽고 내 장수는 연신 기어드는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하고 물러났다. 어서 빨리 수레를 몰아라. 그들 내 장수가 길을 내주자 손부인은
군사들을 재촉해 갈 길을 서둘렀다. 그런 손부인의 수레를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던 서성이 문득 무슨 생각을 했던지 다른 새 장수에게 말했다. 일은 하는 수 없이 일이 되고 말았지만 우리 네 사람은 아무래도 주 도독을 먼저 찾아뵙는 게 옳겠소. 가서 일을 말씀드립시다. 그러나 진무와 반장은 원래 손권의 명을 받고 온 터라 얼른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때의 군마가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오고 있는 게 보였다. 네 사람이 의아한 눈길로 보니 앞선 장수는 다름 아닌 장흠과 주태였다. 그대들은 유비를 보지 못했소. 장흠과 주태가 내 장수 앞에 이르자마자 물었다. 내 장수가 입을 모아 대답했다. 아침 일찍 이리로 지나갔소. 이미 반날이 되었소이다. 그러면 왜 사로잡지 않았소? 장흠이 나무라듯 물었다. 역시 네 사람이 입을 모아 손부인이 나서서 한 말을 되뇌었다. 장흠이 서슬프르게 말했다. 오후께서는 일이 바로 이렇게 된 줄 아시고 여기 차고 계시던 칼을 주어 우리를 보내셨소. 먼저 누이를 죽이고 다시 유비를 목배란 명이셨소. 그 명을 어긴 자는 세운 채로 못 뺀다 하셨는데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이미 멀리 가버렸으니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겠소이까. 내 장수가 힘없이 되물었다. 장음이 결단을 내려 말했다. 유비는 보군을 거느리고 있어 그리 빨리는 가지 못했을 것이요. 서정 두 분 장군께서는 되도록 빨리 이 일을 도독게 알리시어 물길을 따라 빠른 배로 유비를 뒤쫓게 하시오. 우리 네 사람은 강 언덕을 따라 물길로 되쫓겠소. 우리 네 사람은 강 언덕을 따라 묵길로 뒤쫓겠소. 물길이든 묵길이든 간에 유비를 뒤쫓아 죽여버릴 때까지는 다른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아니되오. 이에 서성과 정봉은 나는 듯 주유에게 달려가 유비가 빠져나간 일을 알리고 주태와 장흠, 진무 반장 네 장수는 각기 군사를 이끌고 강 언덕길을 따라 유비를 뒤쫓기 시작했다. 이때 유비 일행은 시상에서 멀리 벗어나 유랑포에 이르렀다. 일단 위급한 지경은 벗어났다 싶자 겨우 마음을 놓은 유비는 강 언덕으로 가 강물을 건널 곳을 찾게 했다. 그러나 눈앞을 가로막는 것은 퍼렇게 출렁이는 강물뿐 배 한 척 보이지 않았다. 아, 이제는 어찌한단 말이냐. 유비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머리를 수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조은이 그런 유비에게 다가와 말했다. 주공께서는 범 아가리 같은 곳을 벗어나시어 이제 우리 땅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습니다. 군사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손을 써두셨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리 걱정하십니까? 그 말을 듣자 유비도 다시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갑자기 동호에서의 즐거웠던 나날이 떠오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저연한 느낌이 들어 눈물을 떨구었다. 그래도 우선 배를 찾아보도록 하라. 애써 눈물을 억누른 유비가 이윽고 조은에게 영을 내렸다. 그러나 미처 배를 구하기도 전에 뒤쪽에서 먼지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는 정갈이 먼저 들어왔다. 유비는 급히 높은 곳에 올라가 먼지가 치솟는 쪽을 바라보았다. 강 언덕을 뒤덮듯하며 한때의 군마가 자기들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연일 급하게 달아나야 하는 바람에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있는데 이제 또 뒤쫓는 적병이 이르렀구나. 실로 죽는 길밖에 없게 되었다. 유비가 그렇게 단식하며 보고 있는 사이에도 함성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황급해진 유비가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스무 남은 적의 배가 물에서 솟은 듯 깃발을 벌럭이며 나타났다. 하늘이 도와 배가 생겼습니다. 빨리 배에 올라 건너편 언덕으로 피하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다시 방도를 내보는 게 좋겠습니다. 조은이 그렇게 유비를 재촉했다. 유비는 손부인과 더불어
급하게 배에 올랐다. 조은도 거느리고 있던 500 군사와 함께 뒤따라 배에 올랐다. 유비가 배전에 오르니 선창 안에서 한 사람이 도복 차림에 윤건을 쓰고 웃음으로 나와 맞으며 말했다. 먼저 주공께 경하를 드립니다. 제갈량이 여기서 기다린 지 오래됩니다. 그러고 보니 배 안에 사공 차림을 하고 있는 이들도 모두가 형주의 수군들이었다. 그들을 모두 알아본 유비는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멀어져 가는 강변을 보며 그간의 일을 공명에게 얘기하려는데 진무, 반장, 주태, 장음 네 장수가 이끄는 동호의 군사들이 강변에 이르렀다. 공명이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나는 벌써부터 이리 될 줄 짐작했다. 너희들은 돌아가 주랑에서 다시는 이따위 민계를 쓰지 말라고 전하라. 그러자 강 언덕의 오병들은 어지럽게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는 이미 강 가운데로 저어가 화살이 닿지 않으니 내 장수는 다만 멀어져 가는 유비의 배를 멀거니 바라보고 섰을 뿐이었다. 묵길로 뒤를 쫓던 적장을 따돌린 유비와 공명은 형주로 가는 백기를 재촉했다. 그런데 오래자나 호련 강물 위에서 그게 함성이 일며 수많은 싸움배가 나타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유비가 돌아보니 앞선 배에는 수자기가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 아래서는 주유가 왼쪽에는 황계 오른쪽에는 한당을 거느리고 몸소 수군을 몰아오고 있었다. 그 배들이 달려오는 기세는 나는 말 같고 빠르기는 살별 같았다. 배를 부쪽 언덕에 대어라. 뒤쫓는 동호의 싸움배를 바라보던 공명이 조용히 명을 내렸다. 조금도 흔들림 없는 태도로 보아 거기까지도 이미 헤아려 둔 게 있는 모양이었다. 배들이 강의 부쪽 언덕에 닿자 공명이 다시 영을 내렸다. 모두 배를 버리고 달아나라. 수레와 말의 의지의 길을 가도록 한다. 그러자 뒤따라 그곳에 이른 주요도 장졸들에게 모두 배를 버리고 언덕에 올라 유비와 공명을 뒤쫓게 했다. 처음부터 무태서의 싸움을 생각한 게 아니어서 동호의 수군은 모두 걸어야 했고 오직 우두머리 군관만이 말이 있을 뿐이었다. 주유가 앞장을 서고 황계, 한당, 서성, 정복 네 장수가 그 뒤를 바짝 따라 한참을 달리다가 주유가 물었다. 여기가 어디냐? 앞에 바로 황주 소입이 됩니다. 한 군사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형주가 멀지 않은 곳이라 위태로웠으나 저마치 유비의 수레와 말이 보이니 주유는 뒤쫓기를 단념할 수가 없었다. 장졸들에게 영을 내려 힘을 다해 쫓기를 재촉할 뿐이었다. 주유가 한참 정신없이 유비와 공명을 뒤쫓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차례 북소리가 울리더니 한때에 칼든 군사가 산 골짜기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앞선 장수는 바로 간장이었다. 그제야 주유는 일이 틀린 걸 알고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관운장이 거꾸로 주유를 뒤쫓기 시작했다. 뿐만이 아니었다. 주유가 한창 쫓기고 있을 때 다시 왼편에서는 황충이 군사를 이끌고 뒤쳐나오고 오른편에서는 위연이 덮치니 오병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크게 패하고 말았다. 주유가 겨우 몸을 빼내 배에 올랐을 때 언덕 위에 있던 유비의 군사들이 크게 소리쳐 놀려댔다. 주랑의 묘한 개체 전하를 변함케 하네. 부인을 바치고 군사까지 꺾였구나. 그 말을 듣자 주인은 성이나 견딜 수 없었다. 문득 이를 갈며 몸을 일으켰다.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 죽기로 싸워보자. 곁에 있던 황계와 한당이 간신히 그런 주의를 말려 앉히고 배를 띄웠다. 억지로 배에 실려 가면서도 주인은 속이 뒤집히는 듯했다. 내 계책이 이 모양으로 어그러져 버렸으니
이제 무슨 낯으로 돌아가 오후를 뵙는단 말이냐. 문득 그 한 소리 외침과 함께 그때껏 아물지 않았던 금창이 다시 터지면서 뱃전에 쓰러졌다. 곁에 있던 여러 장수들이 놀라 주위를 업어다 뉘었으나 주위는 좀처럼 깨어날 줄 몰랐다. 한편 공명은 장수들이 주위를 뒤쫓으려 하자 그들을 말린 뒤에 유비와 함께 형주로 돌아갔다. 유비를 맞는 형주 성안은 마치 잔치집 같았다. 유비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 장수들에게 상을 내려 그 공을 지하했다. 흔히 삼국지연의는 7푼의 진실과 3푼의 허구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적벽대전과 유비, 손권 관련 기사는 그 비율이 뒤집혀 있는 듯하다. 이번 유비의 혼인도 그러하다. 손권은 유비에게 스스로 형주 여러 고를 내주었고 누이를 시집 보냈다. 조조랑 공동의 강적에 대비하기 위한 정략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땅도 혼인도 연희에서 보이는 것처럼 적에 가득 찬 쌍방간에 뺏고 빼앗김은 결코 아니었다. 교국로와 오국태의 역할이나 제갈 공명의 신기한 계책 같은 것은 모두 허구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같은 허구들이 연희에 흠이 되지는 않는다. 그 정교하고 치밀한 사건의 전개와 풍부한 심리 묘사는 저자의 타고난 소설 구상 능력과 서술력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연희는 역사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 오히려 찬연한 빛을 뿜어낸다. 이미 주랑을 낳았거든 공명을 왜 또 낳으셨단 말인가. 이미 주랑을 낳았거든 공명을 왜 또 낳으셨단 말인가. 주유관 시상으로 되돌아감과 아울러 장흠과 주태도 남서로 돌아갔다. 그리고 손권에게 끝내 유비를 놓쳐버린 일을 알리자 손권은 분함을 이기지 못했다. 곧 정보를 도독으로 삼고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치려 했다. 그때 다시 주유가 글을 올려 형주를 칠 것을 권해왔다. 손권은 더욱 뜻을 굳게 하고 군사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장수가 그런 손권을 말렸다. 아니 됩니다. 조조가 밤낮으로 적벽에서의 한을 풀어보려 하면서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손씨와 유씨가 한마음으로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공께서 한때의 분함을 이기지 못하시어 군사를 일으키신다면 조조는 반드시 그 빈틈을 타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는 이 나라의 형세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니 부디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공이 그런 장소를 편들어 새로운 계책을 내놓았다. 이곳에도 허도에서 풀어놓은 세작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손씨와 유씨의 사이가 벌어진 걸 알게 된다면 조조는 반드시 사람을 시켜 유비와 화친을 맺으려 할 것이며 유비는 또 유비대를 우리 동호가 두려워 조조에게 붙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는 날이면 우리 강남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오늘 우리가 취할 계책은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 오히려 유비를 형주 목으로 삼아달라고 정하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조는 우리와 유비가 굳게 맺어져 있는 줄 알고 감히 동남으로 군사를 내 생각을 않을 것이며 유비도 주공께 고마워할지언정 한을 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 놓은 다음 믿을 만한 사람을 써서 그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계책을 쓴다면 이번에는 조조와 유비가 서로 싸우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타 형주를 뺏으면 됩니다. 그러자 한동안 말이 없던 손권 이윽고 성난 기색이 가신 얼굴로 말했다. 원탄의 말씀이 매우 옳소. 그렇지만 누가 사신이 되어가 조조를 달랠 수 있겠소. 아무리 격해 있는 중이라도 옳은 말을 들으면 곧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 말을 따를 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손권은 확실히 제왕의 제목이었다. 물음을 받은 고응이 대답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조조가 우러러 사모하는 이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손권이 급히 물었다. 고흥이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에 화흠이 있는데 주공께서는 어찌 그를 뽑아 보내지 않습니까? 이에 손권은 몹시 기뻐하며 화흠을 사신으로 삼아 표문을 가지고 허두로 올라가게 했다. 명을 받은 화흠은 그 길을 떠나 허두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만나보려는 조조는 허두에 없었다. 새로 지은 동작대를 보러 문무관원들을 데리고 업군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화흠은 하는 수 없이 조조를 보러 업군으로 떠났다. 그때 조조는 동작대에서 한창 장치를 벌이고 있었다. 적벽의 싸움에서 진 이래 늘 원수 갚으리를 생각해 왔으나 유비와 송건이 서로 힘을 합치고 있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조조였다. 동작대가 다 지어졌다는 소식이 오자 그걸 경화한다는 명목으로 업군으로 와서 크게 잔치를 열고 패전으로 침체된 기세를 씻어보려 했다. 장화가에 자리 잡은 동작대는 좌로 옥룡대와 우로 금봉대란 두 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모두 높이가 10길이 넘었다. 가운데의 동작대와 그 두 대는 두 개의 다리로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숱한 문이며 방마다 금과 백옥이 번쩍이고 있었다. 실로 조조의 위세를 드러내기에 모자람이 없는 데였다. 그날 조조의 차림도 전에 없이 화려했다. 보석박은 금관을 쓰고 초록빛 나는 비단옷을 걸친 데다 허리에는 옥띠요 발에는 구슬을 꿰어 만든 신이었다. 거기다가 조조는 대위에 높이 올라앉고 문무의 벼슬 아치들은 모두 대 아래 시립하니 그대로 군왕과 그 신하들의 모임 같았다. 조조는 마음이 흡족한 중에 문득 무장들의 활솜씨가 보고 싶어졌다. 술자리를 벌리기에 앞서 가까이서 시중 두는 자를 불러 서천에서 나는 붉은 비단 점프 한 벌을 뜰에 있는 수양 버들의 가지에 걸게 했다. 그리고 한편에는 관역을 마련케 하고 거기서 100걸음 떨어진 곳에 금을 그은 뒤 무관들을 두 패로 나누었는데 한 패는 조시 족중의 무장들로 모두 붉은 옷을 걸치게 했고 다른 한 패는 나머지 조계의 장수들로 모두 녹색 옷을 걸치게 했다. 그렇게 패를 나눈 무장들이 각기 좋은 활과 화살을 골라 들고 말에 올라 기다리자 조조가 다시 영을 내렸다. 관역 한가운데에 붉은 동그라미를 맞히는 자에게는 적이 걸린 비단 점포를 내릴 것이요 못 맞히면 벌로 물 한 사발을 내리겠다. 그리 알고 솜씨를 자랑하고 싶은 자는 누구든 나서서 쏘아봐라. 그러자 미처 조조의 말이 끝나기 전에 붉은 옷을 걸친 패 중에서 한 소년 장수가 말을 박차 달려 나왔다.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조조의 조카 조휴였다. 조휴는 말을 모아 서너 차례 미리 그어놓은 금쪽을 오락가락 하더니 문득 살을 활에 얹고 힘껏 시위를 당겼다 놓았다. 바람을 가르고 날아간 화살은 어김없이 관역 가운데의 붉은 동그라미에 가 꽂혔다. 북과 징이 울리며 모든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전리고 전리마 같은 아이다. 조조도 기쁜 얼굴로 그렇게 조효를 죽여 세운 뒤 사람을 시켜 비단 점포를 주려 했다. 그때 녹색 옷을 입은 패 중에서 갑자기 말 한 필이 내다르며 이어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승상께서는 마땅히 그 비단 점포를 조계의 장수들이 먼저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족중의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것은 옳지 못합니다.
조조가 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문빙이었다. 조조가 얼른 대꾸를 안고 있는데 곁에 있던 관원들이 입을 모아 전했다. 잠깐 문빙의 활솜씨도 구경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빙은 조조가 무어라 말하기도 전에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아 역시 한 사활의 관역 가운데에 붉은 동그라미를 꿰뚫었다. 다시 북과 징이 어지럽게 울리고 보고 있던 무사람이 갈채를 보냈다. 빨리 그 비단 점포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문빙이 큰 소리로 시중드는 자를 향해 소리쳤다. 그때 다시 붉은 옷을 걸친 배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을 달려 나오며 꾸짖었다. 이미 휴가 먼저 맞춰 얻은 상을 그대가 어찌하여 뺏으려 드는가. 이제 내가 쏘아 그대들 둘의 다툼을 없이 할 것이니 한번 보라. 그리고 힘껏 활을 당겼다 놓자 화살은 또한 관역 한가운데를 꿰뚫었다. 모두 갈채와 함께 그 장수를 보니 그는 바로 조흥이었다. 그 조흥이 막 비단 점포를 차지하려고 할 때 다시 녹색옷 입은 배에서 한 사람이 말을 달려 나오며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리라. 그대들 세 사람의 솜씨를 가지고 무엇 그리 대단하다 할 게 있겠는가. 내가 쏘는 걸 한번 보라. 여럿이 보니 그는 장합이었다. 장합은 말을 달리며 몸을 뒤집어 등 뒤로 화살 하나를 날렸다. 역시 화살은 어김없이 관역 한가운데를 뚫어 붉은 동그라미 안에는 모두 4개의 화살이 박혔다. 좋은 활솜씨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감탄했다. 장합은 으스대는 듯한 말투로 소리쳤다. 그 비단 점포는 내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붉은 옷 입은 배 중에서 다시 한 사람이 달려나오며 장합을 꾸짖었다. 그대의 번심 배사인들 또한 무얼 그리 대단하다 할 수 있겠는가. 번신 배사는 몸을 뒤집어 뒤로 쓰는 법. 이제 내가 관역을 마치는 걸 보아라. 이번에 나온 것은 조조의 생각 쪽 친척인 까닭으로 붉은 옷을 걸치게 된 하후연이었다. 하후연은 말을 달려 금이 그어진 곳에 이르더니 완전히 몸을 반대로 틀어 화살 한 대를 날렸다. 화살은 이미 관역에 꽂혀있는 4화살의 한가운데에 가서 박혔다. 그 놀라운 활솜씨에 북과 징은 전보다 더 요란스레 울리고 갈채도 한층 드높게 터졌다. 하후연이 말꼬피를 잡고 활을 제자리에 걸며 녹색 옷을 입은 배를 향해 소리쳐 물었다. 이만하면 내가 이 점포를 차지해도 되겠소. 그때 다시 녹색 옷을 입은 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달려 나오며 외쳤다. 잠깐 기다리라. 그 점포는 나 서왕이 가져야겠다. 그대는 어떤 활솜씨를 지녔길래 내 점포를 뺏으려 드는가. 하후연도 지지 않고 맞섰다. 서황이 화살을 뽑아 시위에 얹으며 소리쳤다. 그대가 관역을 꿰기는 했으나 그 정도는 어림없다. 내가 어떻게 저 비단 점포를 얻는가 보라. 그러고는 끝.